근데 우리는 걔가 진짜 믿었을지 오빠 뒤에 돌아가지고 적어준 거. 힘이 없어 우리 하고 있어 그냥. 내가 진짜 밖에 소리 나는 나도 안녕하세요. 네요. 네, 소리가 좀 울리는데 시험 잘 보셨어요? 성적은 그 아이디 적어준 학생들에 한해서 오늘 중으로 게시를 해드릴게요. 그 점수는 그 지난주에 다 내긴 했는데 보자마자 사실 점수는 다 나왔어요. 표도 나오고. 잘 봤죠. 어, 약간 반마다 편차가 조금 나요. 진짜? 네, 두 반이 편차가 좀 나는 편이고, 뭐 잘 본 학생들도 있고 공부를 잘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뭐 어쨌든 나중에 뭐 국가고시 같은 걸 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제가 그냥 풀어드리고, 그 만약에 혹시 시험지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나중에 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혹시 그 점수 이제 나왔을 때 이의 신청 있거나 자기 시험지가 보고 싶은 학생들은 뭐 오셔도 돼요. 그래서 LMS 통해서 뭐 언제 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카톡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 이제 오시면 되고, 일단은 뭐 첫 번째 시험이지만 어쨌든 잘 오시고 당분간은 네. 일단은 문제들은 뭐 그냥 그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냈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듯이 뭐 이제 보기 같은 거는 뭐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라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그냥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 100점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광견병 바이러스 옮기는 거는 그 물려서 옮기는 거라고 했죠, 교상.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이 이제 침이 된다 그랬고, 하에 사실은 혈액 같은 걸로도 옮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흔한 거는 혈액으로 옮길 일은 많지가 않죠. 혈액끼리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침을 통해서 옮기는 게 이제 가장 흔하다 보니까 답이 이제 3번이 되겠고, 뭐 국내에서 광견병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동물 꼭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야생 너구리가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광견병은 모든 온열 동물한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전부 사람까지 광견병에 걸릴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너구리가 주로 문제가 된다 그랬고, 왜냐하면 뭐 고라니나 멧돼지도 걸릴 수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많이 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들이받는 애들이지. 그래서 너구리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고, 그 광우병 같은 경우는 그 광우병 다른 질병에 비해서 잠복기가 길어서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 맞죠? 그래서 광우병의 잠복기가 한 2에서 8년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최소 최대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4, 5년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임상 증상도 잘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확진한다 그랬죠? 확진이라는 거는 완전히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걸 보면 가진단이 있고 확정 진단이 있는데, 가진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령 코로나를 예를 들면 집에서 한번 키트를 한번 우리가 해보죠. 신속 키트를. 그렇게 나오는 거는 가진단이에요. 그냥 좀 확실하게 진단된 건 아니지만 진단 이제 양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죠. 확진은 우리가 PCR로 하죠. 그래서 확진이랑 가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진이 이제 딱 나왔을 때 확진을 해가지고 이 질병에 걸렸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광우병이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확진이 일단은
뇌를 갖다가 그 현미경 샘플을 만들어서 직접 현미경 밑에서 봐야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진이 사망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고, 원인은 이제 양의 스크래피에서 기원이 됐다고 그랬죠. 막 양이 가지고 있는 막 긁는 그런 신경질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프리온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공부하시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사람도 비슷한 병변을 보이는 질병, 뭐라 그랬죠? 변형 프로이패치 약국병이라고 해서 이제 약자로는 VCJD에 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인간광우병. 그래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대증요법과 항생제 투여를 통해 즉시 처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즉시 처치를 시작하겠지만 소는 그냥 바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프리온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리온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듣는 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세균 아니면은 뭐 리케치아라든지 클라미디아 같은 그런 세균 비슷한 애들까지만 듣고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애들은 듣지 않아요. 틀린 말이 되고 있고. 자, 그다음 여기도 이제 광우병에 대한 얘기죠. 이 문제가 먼저 나왔어야 되겠는데 계면상 됐지는 않았으니까. 프리온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잠복기가 매우 짧아서 감염되면 병이 급성으로 진행되어서 빠르게 사망한다. 아니죠? 요건 이제 3번이랑 좀 연관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느린 질병이에요. 그래서 급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병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급만성이라 부르는 질병도 있고 안급성이라 부르는 질병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급성 만성이 있어요. 급성은 재빨리 병이 와가지고 재빨리 낫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그냥 후유증을 남기고 낫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급성이고, 만성은 아주 천천히 오고 천천히 진행되고 천천히 아프고 그런 질병이 이제 만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급성 질병이죠. 그렇지만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핵이라든지 이런 질병도 이제 만성 질병이죠. 그죠? 아니면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만성적으로 이제 앓는 그런 경우가 많고, 급성인 질병도 시간이 지나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령 관절염 같은 거 있을 때 치료를 이제 제때 하지 못하면은 계속 아프죠.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광우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복기가 굉장히 길고 아주 그냥 급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이라고 그랬죠. 빠르게 사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잠복기가 거의 한 4, 5년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서 감염되어서 전형 플로이패치 약국병 VCJD를 일으킨다고 했고,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양에서 기원을 했는데 양의 육골분, 양을 갖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그걸 갖다 소한테 먹이면서 이 프리온이 이제 전달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의 스크래피든 소의 광우병이든 사람의 VCJD든 마찬가지 다 중추신경계 쪽에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 신경 증상을 보인다 그랬죠. 발작 같은 것도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중추신경계의 해면상의 병변을 형성한다. 우리가 중추신경계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해부생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뇌랑 척수를 갖다가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이 우리 몸에 다 퍼져 있죠. 손가락에도 다 신경이 있고, 여러분 팔다리 아프고 이런 데도 신경이 있는데, 그런 신경들은 중추신경이 아니고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 안에 있는 뇌랑 이 척수랑 이 두 개를 갖다가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풍의 원인체 외우라고 했었죠. 원인체는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클로스트리디움 들어간 거 우리가 2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가 있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이 있었죠.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그 보툴리누스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했죠. 영아한테 꿀을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아가 꿀을 먹고 보툴리누스증 같은 거 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통조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먹고 감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 이제 보툴리넘이 이제 원인이고, 화상풍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인데 똑같이 클로스트리디움 속이에요. 그래서 둘 다 혈기성균이고 둘 다 이제 아포를 형성하는 건 이제 동일합니다. 캠필로박터 제준이는 주로 닭에서 문제가 되는 식중독 세균이라고 했죠.
살모넬라는 우리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살모넬라는 주로 뭐 닭고기나 계란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두 개가 비슷해요. 햄프로버터 제준이나 살모넬라나 완전히 좀 다른 세균이긴 한데 약간 좀 닭이라든지 계란이랑 좀 연관이 있다는 부분은 비슷하고 바실러스 엔스락스는 탄저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탄저가 영어로 엔스락스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엔스락스. 그래서 바실러스 잠깐만 내 잘못 쓴 것 같아. 바실러스 엔스라시스 같아요. 엔스락스가 탄저고. 그래서 요거 이제 탄저를 일으키는 질문이 안 들어왔네. 탄저를 일으키는 원인체이고. 자, 그 다음에 파상풍의 원인 세균이 만들어내는 파상풍의 원인 세균이 방금 뭐라 그랬죠? 클로스트리dium 테탄이라 그랬죠?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세균이 극한 상황, 건조, 소독제, 열 등에 있을 때에도 생존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되게 꼭 알아들어 그랬죠? 아포라 그랬죠? 아포. 뭐 아포, 포자 이렇게 부르는데 아포가 이제 맞는 얘기고 아포라 그러면 뭐 내열성 아포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포라고 하면은 세균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 어떤 DNA를 갖다가 후대에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이제 건조라든지 아니면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나 북미에서 발생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결핵은 그때 말씀드릴 때 선진국병이 아니라 후진국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그리고 뭐 심지어 일본 이런 데도 결핵의 발생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결핵의 발생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결핵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 원인체 이제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세균이 발육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인체는 발육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몇 주에 걸쳐서 자란다고 말씀드렸고 그 원인체 자체는 세균이 원인이고 결핵에 걸린 소의 경우 해당 소의 고기나 우유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감염이 되는 게 소의 이제 우유 같은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해서 그 우형 결핵, 소의 결핵, 그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형 결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고 다만 우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많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살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사람끼리 비말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 그랬죠. 인형결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결핵에 많이 걸린 이제 루트죠. 자, 그래서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이 뭐를 찾는 거라 그랬죠? 결핵이요. 맞습니다. 결핵을 찾는 겁니다. 자, 결핵을 찾는 건데 그 사실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거를 많이 안 써요. 이게 그 진단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이건 보통 동물한테 많이 쓰고 요새는 사실 이거는 이 투베클린 반응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쓰던 방법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냥 혈액을 뽑아서 검사하는 방법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탄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이 드물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발생이 이제 많이 사라진 질병 중에 하나이고 자 원인체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실러스 엔스라시스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죠. 세균. 자 그래서 그 어떤 질병을 배울 때 그 원인체가 뭔지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광우병은 프리온이고 감염병은 바이러스고 그렇죠? 뭐 리스테리아는 세균이고 이런 식으로 원인체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생화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부나 경부나 호흡기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뭐 폐탄저, 장탄저, 피부탄저 이런 거 걸린다고 그랬죠. 어떻게 감염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치사율은 조금씩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에 비해서. 사실 이제 질병이 한 3% 정도만 치사율이 돼도 치사율이 높다고 해요.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한 1% 안팎이죠. 근데도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한 질병으로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100명 중에 1명 죽는 건데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한 1에서 한 3%만 돼도 치사율이 높다고 칩니다. 근데 환자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30에서 한 90% 정도까지 되니까 탄저에 걸린 동물의 사체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탄저에 걸린 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워서 막 나눠 먹다가 집단 감염되는 사례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체 같은 게 있으면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즉시 이제 그 리포트를 하는 거죠. 뭐 도에다가 리포트를 하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다가 리포트를 하면은 수의사가 와가지고 가건물 같은 걸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채취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감염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밀크림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거는 일종의 군집 테스트라고 그랬죠. 그렇죠? 군집 테스트로서 뭘 찾아내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브루셀라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링이 이제 크림층이랑 우유층으로 돼 있어서 그 링이 이제 뜨는 걸 보고 그 우유 모아놓은 거에 브루셀라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꼭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소가 브루셀라에 걸리게 되면 어떤 치료를 수행하는가? 특별한 치료 없이 상처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뭐 1종, 2종 뭐 이런 법정 전염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중보건 쪽에서 나오는 이런 대부분의 인수공통 전염병들은 전염성이 높은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처치를 안 하는 질병들이 대부분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은 살처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수액도 주고 그 다음 뭐 임신 후면 제왕절개를 하고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건 그렇게 사망률 자체가 높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뭐 낫진 않고 불임 같은 게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질병이 전염성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우군이라 그러죠. 이제 소의 어떤 군집을 갖다 우군이라 그러는 다른 우군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다른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염병 같은 거 문제에 딱 나왔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그냥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제역도 그렇고 광우병도 그렇고 뭐 광견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한 치료 없이 이제 살처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은 질병도 물론 있어요. 자, 이 질병은 발굽이 있는 동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은 입과 다리에서 수포를 보일 수 있다. 발생 시 소는 급격한 유량 감소 등을 보이고 돼지의 경우는 체중이 잘 증가되지 않는다. 소도 체중이 잘 증가되지 않아요. 유량 감소뿐만 아니라 증체가 잘 안 되고 다만 이제 소는 보통 우유 쪽이고 돼지는 보통 증체 쪽이니까 그렇고 국내에서 발생돼서 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는 이 질병의 이름은 부재형이었죠. 그래서 소랑 돼지같이 발굽이 갈라진 애들한테서 걸리는 질병이고 말같이 발굽이 하나인 질병에서는 하나인 동물에서는 이제 걸리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이 질병은 소, 양 등에서 유산이나 뇌염 등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임산부에 감염되어 유산이나 기형아 등을 출산할 수 있다. 사람에게 감염될 때 주로 식품에게서 매개되는 질병은 리스테리아증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멜론 같은 걸로 설명드렸죠. 그렇죠? 사실은 이 리스테리아는 주로 그 고기 같은 데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뭐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채소 같은 데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테리아는 우리가 감염량이라 그러죠. 균이 조금만 있어도 감염되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사망률도 좀 높은 편이라고 그랬고 사실 리스테리아가 무서운 게 기형아 같은 거 출산하거나 유산 같은 걸 일으키는 것들이 무섭다고 했었죠. 그리고 동물에게서도 이제 비슷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감염될 때 매개는 이제 식품이고 또 리스테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온세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얘네들은 생존뿐만 아니라 세균은 낮은 온도에서 전부 생존을 할 수 있어요. 증식까지 됩니다. 그래서 좀 한 10도, 12도 정도 되는 온도이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금방 또 증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식중독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콜드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콜드 체인이라고 하면은 생산하는 단계부터 소비하는 단계까지 저온이 쫙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어떤 단계든지 저온이 이제 한 4도에서 뭐 한 5도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되지가 4도 이하에서 유지되지가 못하고 10도, 11도 이런 식으로 좀 차갑긴 차가운데 이제 완전한 저온이 되지 않으면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도 이제 또 헬스부에서 배울 수 있고. 자, 구제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청정국으로 끝까지 유지를 하려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는 국내에서 백신을 하고 있고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랑 더불어서 일종 가축 전염병이고 한 국가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면 육류의 수출에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무역 협상 같은 걸 할 때 이제 어떤 카드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무역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어떤 쇠고기라든지 그런 것들 뭐 수입 금지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협상에 있어서 어떤 카드로 쓸 수 있고. 자, 국내에서는 돼지 구제역이 큰 문제였고 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아니죠. 돼지든 소든 엄청나게 문제였어요. 두 개가 같이 발생할 때도 있었고 특이하게 이제 돼지 구제역이 소한테 가거나 소의 구제역이 돼지한테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따로 발생한 적도 있고 같이 발생한 적도 있고 어쨌든 구제역 자체는 소든 돼지든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만 양은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는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문제가 안 됐고 매우 전염력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번 터지면은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저한테 문자가 와서 어디에 무슨 구제역 같은 게 터졌다. 그다음 조류독감도 어디에 뭐 조류독감이 터졌다.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사실 안 궁금한데 별로. 진짜 별로 안 궁금한데 문자가 그렇게 와요. 그래서 뭐 왜냐면 그냥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검역검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자, 소나 돼지가 구제역에 걸렸을 때 이로 인한 증상 중에 흔하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구제역은 일단은 사망률은 낮다고 했죠. 그렇죠? 사망률은 낮은데 왜 위험한 질병이냐? 왜 다 설처분을 하냐? 전파력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우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돼지 어떤 돈군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처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망률은 낮고 대신에 질병에 걸리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이환율이라고 했죠. 이환율은 높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일단 특징이고 다만 어린 개체 같은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입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데 수포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포를 형성하니까 소나 돼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 헐면은 엄청나게 아프고 뭐 삼키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잘 먹지를 못하니까 증체가 안 되고 그렇죠? 걸을 때마다 다리가 계속 아프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유도 안 나오고 체중도 증가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 심한 구토와 혈변을 보인다. 자, 어떤 병이든지 질병에 걸리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증상은 항상 생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막 설사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유체가 되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소화기 쪽의 증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한 구토라든지 혈변 같은 걸 보이는 거는 오히려 어떤 구제역보다는 뭐 장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살모넬라라든지 캠필로박터 같은 그런 장내 위에 세균 같은 거에 걸렸을 때 보이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 그렇죠? 그다음 입술, 그다음에 발, 그다음에 뭐 코의 점막이라든지 유두와 같이 이렇게 어떤 점막 비슷하게 덮여 있는 애들도 수포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치사율이 높은 질병은 아니지만 어린 개체는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어린애들은 폐사할 수도 있댔는데 특히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젖을 잘 먹지 못하고 돼지는 뭐 열몇 마리 있을 테니까 그렇게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뭐 소는 무슨 호반심 같은 거 이제 심장에서 어떤 질환 같은 걸 보이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발에 이제 수포가 생기다 보니까 걸을 때 발을 절룩거리고 우유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다음 중 공중보건 동물 공중보건학의 영역 중 가장 거리가 먼 영역은, 자 공중보건학의 영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수의 공중보건학 쪽에서 나와 있는 책이 세 권이에요. 식품위생, 역학 및 인수공통 전염병학, 그 다음에 뭐 환경위생학, 이렇게 세 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 파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사실 중요한 데를 고르라 그러면 보통 식품위생이랑 인수공통 전염병을 고릅니다. 이렇게 되고, 다만 그 공중보건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넓은데 공중보건의 특징이 뭐죠? 기본적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요.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내과니, 외과니, 치과니 이런 식으로 개별 사람의 어떤 진료라든지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뭐 임상의학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거리가 먼 거 하면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자,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자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점 꼭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포를 생산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죠. 세균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든지 바실러스라든지 몇몇 세균만 아포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아포 생산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그 니케치아도 아포랑 비슷한 거를 생산하기도 해요. 큐열 같이. 그래서 이제 세균에서 이제 몇몇 세균만 아포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하고, 세균은 세포 외에서도 생존과 증식이 가능하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 및 숙주가 있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세균은 세포 외에서도 생존하고 증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생존하는 애들은 많지만 증식하는 애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세균은 그냥 무생물에서도 증식이 되지만 바이러스는 그게 힘들다. 그래서 세균은 우리가 배양을 할 때 어디서 배양하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그 배지에서 배양을 한다 그랬죠. 바이러스는 어디서 배양하냐면 세포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갖다가 뭐 세포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세포를 갖다가 이런 플라스크에다가 키워요. 그러면은 세포가 막 증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돼요. 자, 일반적인 세균의 크기는 바이러스보다 작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테리오파지라는 애가 있다 그랬어요.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사냐면은 세균에서 들어가 사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더 작아야지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도 되게 작은 게 있고 엄청 큰 게 있어요.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작은 게 있고 굉장히 큰 세균이 있지만 일반적인 크기를 이제 평균적인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세균의 크기는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보통 나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여요. 보통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볼 때는 뭐 전자현미경 같은 걸 동원을 하죠. 그래서 세균이 훨씬 더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큽니다. 자,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그람염색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자, 그람염색으로 분류를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세균이에요, 세균. 그래서 그람염색으로 분류하는 거는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그람염색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편모를 가지고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세균이 편모를 가지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세균이죠, 세균. 그래서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DNA라든지 아니면 침투에 필요한 몇몇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없다 그랬어요. 다 숙주의 거를 빌려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편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작게 들어가면 뭐 어떤 단백질, 뭐 리보솜 이런 것들 다 세균의 것을 갖다 세균이 아니고 그 세포의 거를 갖다 빌려 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완전 진짜 기생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의학과 수의학에 경계가 없으며 하나의 건강을 지향한다는
최근 공중보건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부분 중에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것은 원헬스라고 그랬죠. 원헬스 엄청나게 요새 많이 그냥 다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원헬스를 그냥 다 갖다 붙여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요새 유행하는 이론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이론이고 요새 그 어떤 학문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새 유행하는 걸 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만 하면 무슨 빅데이터니 그런 것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나 위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보건 쪽에서는 이 원헬스 이론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헬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이 세 개가 하나로 이제 거의 동일하다는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원헬스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만 치료하고 사람 사이에 이제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물한테 왔단 말이에요. 박쥐한테 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전파되는 속도라든지 전파되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사람의 동선이나 이동 범위라든지 생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하나의 학문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좀 각자 이제 협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만 코로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들도 그 다음에 환경 쪽에 있는 이제 환경을 하는 연구가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력해가지고 질병을 막아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서 같은 경우도 다 원헬스 이론이 되게 많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검역검사본부가 있고 이러면은 그 전에는 다 이제 부서들도 다르죠. 환경은 환경 쪽에 있고 그다음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쪽에 있고 지금은 좀 분리됐지만 그 다음에 검역검사본부는 농림부에 있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부서 같은 것들도 달랐는데 이제 부서 같은 것들 사이에서도 원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자리가 잡혀가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런 어떤 컨소시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연구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이 이제 그 미국의 그 항생제 내성 그 남스라고 그러죠. 남스라고 하는 항생제 내성을 갖다가 좀 대응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컨소시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CDC라고 하는 질병관리본부랑 미국의 FDA랑 미국